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7월 19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를 슬슬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우리 증시 상황은 어떠한지 먼저 지수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오늘 약간의 약법을 보이면서 1874.46으로 장 초중반에 좀 빠졌던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면서 전일과 비슷한 높이까지는 일단 올려놨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약법을 보인 데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00억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매도세로 외국인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의 개선은 앞으로 상당 기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코스닥입니다. 0.53포인트 상승으로 오르긴 올랐으되 너무나 미미합니다. 강보합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은 역시 코스닥도 팔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를 모두 팔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마이너스 116억 원의 매도 물량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1원이 빠지면서 1123.2원 수준입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꽤나 많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IT 반도체 등등에 관해서 상당 부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운수장비 업종에서 좀 선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 증시를 잘 떠받쳐주고 있는 듯합니다.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타이어주 등등이 오늘 조금 올라주면서 우리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금요일 장세입니다. 자, 일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버냉키 상하원 증언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부재하다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부진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1900선 근접시에 중소형주의 부각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슈 진단에서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은 무엇인지 듣고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다음은 테마톡톡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유가가 상승하면서 화학주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모아가자고 하네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이기택 과장의 서원 인택입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일본 참의원 선거의 전망과 영향을 짚고요. 국내 2분기 GDP 성장률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군요. 네, 오늘장 자세한 이야기를 LIG 투자증권의 유선웅 연구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두었던 버냉키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나온 발언들의 시사점,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인지 듣겠습니다. 예, 지난 17일과 18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어제와 그제죠. 버냉키 의장이 미국 상하원 의회에 출석해서 반기 통화 정책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어제와 같이, 그러니까 하원에 출석한 것과 같이 QE 축소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우려를 이렇게 진정시키는 언급을 했는데요. 그 주요 골자는 경기가 호전되면 QE를 축소하는 건 맞지만은 당장은 축소할 일이 없다. 오히려 경제 상황이 부진하면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연준이 QE보다는 금리에 어떤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6월 양적 완화 축소 논란 이후로 시장이 크게 움직였을 때 미국과 이제 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국면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버냉키 의장도 QE 축소에 대해서는 가능성 언급했지만은 기준금리 인상은 다른 차원이라고 QE 축소와 상당한 시일이 걸쳐서 그 이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보통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본은 자기 자본이랑 타인 자본에서 끌어모으는데,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타인 자본에 대해,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자기 자본에 대한 기대 수익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원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려면은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버는 돈이 빚보다 수익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수익성이 아직 크게 회복되지 않는데, 그래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더 올라가게 돼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이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그 회복세가 상당히 취약한 국면에 있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으로서도 금리 상승을 크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최근 시장 참가자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보는 지표가 미국제 10년 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를 되게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이런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안도감은 가졌으되 상승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데는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부진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언뜻 생각할 때 지난 6월에 국내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 그런 우려를 완화가 됐는데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락폭만큼 되돌리는 게 맞다고 언뜻 생각하면 쉽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국내 증시 1900선도 돌파를 못하고 있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글로벌 유동성의 선호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에 글로벌 자산시장 보면은 아시아와 중남미권 위주의 신흥국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이들 국가는 통화가 약세 보이고요. 또 장기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위험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경기 모멘텀 나타내는 지표들, 그러니까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나 GDP 성장률 전망 같은 것들이 선진국보다 신흥국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일단은 과거 신흥국이 고성장을 경험했던 시기에는 이런 높은 성장성이 매력적으로 작용해서 선진국 투자자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저성장 국면에 빠지면서 신흥국의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GDP 7.5%를 맞추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유럽도 소버린 리스크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경기 모멘텀 측면에서 지금 가장 좋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선진국인 미국과 또 양적 완화하고 있는 일본이 경기 모멘텀 측면 제일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이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요.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당장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은 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선회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금리인 상황에서는 미국보다 매력적인,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신흥국의 투자 요인이 발생하지만 만약 미국 금리가 오른다면은 미국은 안전하기까지 하고 금리도 좋다. 그럼 굳이 신흥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비록 정책금리 조정에 오랜 시간 후라고 강조했지만은 시장금리는 이미 통화정책 변경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모멘텀도 신흥국이 부진하고 선진국의 통화 수익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선진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실제로 미국의 유동성 플로우를 보면은 해외 투자 자금이 이탈하고 있고요. 미국 내로 투자 자금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보다는 미국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했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경기 연관성이 높고 MSCI에서는 또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자금 이탈이랑 이런 흐름이랑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증시가 강하지 못한 이유도 외국인이 선진국의 통화 정책 선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상황이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돈 자체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은 증시 자체가 강세를 띠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선진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우리 증시의 부진한 모습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장 마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일단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 모멘텀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하지 않지만은 이제 매도세는 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장은 그렇게 좀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반등세는 7월 말까지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지표들이 그런 결과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레벨로는 2000선까지는 좀 어렵지만 1900선까지 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대표적으로 등락 비율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개별 종목 움직임이 보통 지수보다 선행을 한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등락 비율이 상승하는 기간엔 최소한 지수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지수가 1900 정도에 올라가면은 당장 2000선까지 상승을 보기 어렵다. 그럼 대형주에 대한 추가 비중 확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수익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주 위주의 개별 플레이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배율을 시계열로 그려보면 되는데요. 최근 이 배율이 좀 하락하고 있어서 모멘텀상으로는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소폭의 반등을 예상하되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유선웅 연구원의 분석을 상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우리 시장은 그다지 기운이 차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운이 살짝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요. SPM의 김영진 대표를 연결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1870선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지루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한 주간의 흐름을 좀 점검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예. 그 당일의 변동폭은 제법 되는 날이 있는데요. 일주일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이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26일부터 이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지수 움직임이 보통 이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짧게는 한 2, 3일, 길게는 한 5, 6일 정도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큰 폭 상승을 한두 번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 창출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렴 기간 동안에 매수를 해서 이 큰 폭 상승을 즐겨야 되는데 이 수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서기 때문에 수익하고는 참 거리가 먼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닝 시즌에 들어섰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이 어닝 자체가 큰 모멘텀이 못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의 문제도 활발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신고가 종목도 별로 없고요. 그렇다면 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자분들에게는 수익률 창출이 또 어려운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좀 답답한 흐름이 연속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변동폭 자체가 금주의 변동폭이 아래쪽에 1847, 위로는 1894 이렇게 보면은 적지 않은 변동폭입니다. 그런데 이 주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차트를 놓고 보면은 이 몸통은 아주 작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국 이 주간 흐름의 종가상의 흐름은 이 187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장중에 진폭만 좀 많이 늘린 모습으로 좀 요약이 가능하겠죠. 지금 나오는 모습을 봐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을 볼 수가 있는데 최하단의 붉은 선 말고 그 위에 있는 푸른색 선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빨간 선이 지금 추세 저항과 지지로 보면 됩니다.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좀 불안한 양상이 이어지는 이유는 저렇게 추세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파란색 선 하향하는 파란 점선이 위치한 그런 지지선이 1850포인트에서 60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로 놓고 본다면은 붉은색 점선이 지나고 있는 곳이 바로 1900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1년의 고점하고 저점을 계속 이어왔고 2013년의 고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선인데 이 화면상에서는 나타나지가 않고 일단 정리해서 보이는 표를 정리해서 좀 보여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 붉은 점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좀 더 탄력적으로 모습이 갖춰질 수 있고 점선 안으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2011년 이후에 주봉상으로의 수렴 과정으로 복귀하는 모습이고 다시 방향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하방 이탈은 잠시 잠깐 tipso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19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 벌써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인데 1900포인트를 빨리 한번 넘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선 분석 말고요. 지수 분석을 한다라고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2011년 고점 기록한 이후에 2011년 또 9월에 저점을 보였었던 그 24% 되돌림 구간이 1780포인트대고요. 38% 되돌림이 1870포인트 그리고 50% 되돌림을 하면 1937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저점 기록했었던 1780하고요.
지금 걸리고 있는 자리 1870하고 만약 회복을 했을 때 193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좀 단순하게 봤을 때 이 피보나치 조정 비율에서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00포인트가 약간은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현 시장의 상황을 분석을 해줬습니다. 빨리금 말씀하신 것처럼 1900선 좀 넘어서면서 우리 증시의 방향성이 좋은 쪽으로 결정이 나줬으면 좋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요 근래 들어선 1000억 원대 가까운 매물이 거래소 기준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200억 정도 팔고 코스피도 100억 이상의 매물을 내놨던데요. 자, 수급 전망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도 후반 들어서 1000억대 매도로 반전이 되고 있죠. 6월 말에 이 국채금리가 2.6%까지 좀 급등을 하고 7월 초에 2.73%까지 급등한 이후에 조정세로 진입을 했는데요. 그 6월하고 7월 그 조정 시에 모두 다 외국인 수급이 단기적으로 반전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이 주 후반으로 가면서 거래소도 매도하고 코스닥도 매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아까 말씀드린 그 1900포인트의 부담을 이겨내려면 아무래도 외국인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반전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물 같은 경우 오늘 좀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매수매도 이게 단기적으로 반복할 뿐이지 만기 이후를 놓고 보면은 7천 계약의 매도가 누적이 돼 있고 그 7천 계약에서 한 5천 계약 정도로 줄었다가 다시 한 만 계약 넘어서는 매도도 좀 늘어났다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어떤 선물 쪽에서 꼬리 쪽에서 몸통을 좀 끌고 올라가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이 수급 반전 말로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좀 나타나기 힘든 이유 제 앞에서 출연하신 분이 말씀을 주셨지만 미 국채금리 추이하고 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 추세의 반전이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추세에 이미 변화된 상태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참고적으로 그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 이 대차 잔고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차 거래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거래의 한 70-80%가 외국인 쪽에서 하고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의 추세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 표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뭐 불안함을 강조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차잔고 지금 위에서 보면은 오늘하고 어제 사이에 대차잔고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 한국 타이어 쪽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하고 한화케미칼 쪽에서 이 두 종목에서 대차잔고가 단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저렇게 좀 타원형으로 꼭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제외하고 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직전에 저 빨간 수직선으로 표시한 것이 6월 21일인데요. 9억 1천만 주 기록한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16일까지 계속 증가해서 9억 2,400만 주까지 증가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 두 종목이 좀 대차잔고가 감소를 하면서 저렇게 좀 줄어드는 모습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한 70-80%를 점유하고 있는 대차 거래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 쪽에서의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파생상품 쪽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추가로 말씀을 드릴 점이 있다라면 옵션 쪽 시장에서 놓고 보면 콜옵션하고 풋옵션 매도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도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크게 하방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시장의 박스권 흐름이 외국인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지금 옵션 만기까지 다음 옵션 만기를 얘기하는 게 약간 이르겠지만 거래일수로 한 보름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한 시장이 이번 달 말까지도 또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뚜렷한 모멘텀하고 기술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이 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좀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닝 시즌을 맞아서 화학업종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중국 시장은 여전히 그 부담이 좀 지속되는 중인데, 자, 이번에도 롯데케미칼 등등 그동안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기업들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설명을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화학업종이 지금 강세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 결국 소재 쪽이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것들이 부실한 모습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재 쪽이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여기에서 좀 신뢰도가 깎이는 점이 좀 있긴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900포인트 접근하면서 이 탄력이 눈에 띄게 둔화하기 때문에 어떤 업종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없이 한 업종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다른 쪽을 놓고 보면 너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 상당히 부진한데요. 노키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 상대편이 안 좋은 그런 경우였으면은, 물론 애플은 아니지만 노키아였을지라도 보통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게 휴대폰 시장의 부진, 스마트폰 쪽 시장 자체의 부진으로 또 인식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IT 업종이 약간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세선 이탈을 한 삼성전자가 돌아서지 못한다면은 IT 업종이 많이 힘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쪽을 찾다 보니까 화학 업종이 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닝 시즌 좀 별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고가 종목 숫자만 보더라도 거래소에서 8종목이고요. 오늘 코스닥 종목 10종목밖에 안 됩니다. 결국 실적에 의한 차별화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실적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좀 미미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소재 쪽 섹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해 증시를 논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해 증시 보면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GDP 7.5% 기록했다 해서 안도랠리 보인 것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7.5% 기록한 그 상황에서 안도랠리 나타났던 것이 결국 그동안에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었다는 그 불안감이 단기적으로 해소된 것이지, 미래가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부양책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안 좋은 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수치라고 함이 한 7% 이하의 성장률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양책이 나올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가 있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의 모습은 좀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하고 실질적인 논리가 좀 상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상방으로 탄력을 구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답을 구하겠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중국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소재 섹터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2차 전지나 태양광 쪽이 얘기가 나올 때 보통 얘기가 나오는 것이 중국 시장하고 유로존 쪽 시장의 태양광 발전 업체가 경쟁 구도냐 아니면 상호 보완적 구도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지난 2010년 금융위기 때는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유로존 쪽이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연기시키거나 하면서 중국까지 같이 좀 물려 들어간 그런 모습이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완전히 중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이 역시 마찬가지로 검증 과정이 필요하겠다. 업종별로 놓고 봤을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종합지수 5% 오른 동안에 화학업종 오늘까지 11%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종합지수가 1900포인트 이상의 지수로 업종지수가 화학업종지수는 넘어섰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제한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주십시오. 네,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데요. IT 25%, 화학산업재 15%인데 화학산업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에서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870포인트에서 1920포인트 이 구간은 분할 현금화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재매수를 노리는 그런 매도를 한 이후에 박스권 트레이딩 쪽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음 주를 놓고 봤을 때 참여연 선거, 일본 선거 결과가 반영이 되는 주 초반에 약간 좀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때 엔달러 시세 좀 놓고 보면서 그 이후로 또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서는 그 전략 쪽으로 시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회복되고 또 유가가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화학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화학주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고요. 구체적인 상승 배경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화학주들이 SKC를 중심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화학업종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사실 지난달 말경입니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3분기의 계절적 수혜를 보는 화학업종의 특성을 등이었고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나와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외국인들이 정유화학 종목들을 매도하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계속 주워 담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역시 합성고무 같은 성일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8, 9월을 겨냥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살아나면서 국제유가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맞아 떨어진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에 16개월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마진율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화학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학주 전반적으로 앞으로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을까요? 업종 종목에 따라서는 이제 적자했던 기업이 흑자 전환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고 보면은 상당히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일단 화학주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은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대표적인 화학업종들이 전부 전저점을 이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웬만하면 견디기 힘들었다고 좀 봐야겠고요. 연초 대비 30-40% 이상 내려갔었기 때문에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안타까운 측면인데, 수급적으로 아직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춘 상황이 아닌데 매도폭이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 힘의 원천은 역시 기관인데요. 대내적으로 계속해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화학업종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화학업종이 IT, 자동차, 건설업종들이 생산량을 늘릴 때 매출이 늘어나는 경기 민감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20여일 정도 반등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종목별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정도의 주가 회복도 이루어졌었는데, 워낙 지옥을 맛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여전합니다.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라는 말이 세상적으로 떠오르는데, 일단 아침은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국 경기 회복이 다소 더디다는 건데, 화학, 철강, 정유 이런 종목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기 호전이 필수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강한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장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던 한 2-3년 정도의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요. 경기 상황이 즉각 반영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싱크해야 될 상황도 상당히 많은데, 결국에는 경기의 문제입니다. 유가, 경기 지표들, 특히 중국의 경기 상황을 놓치지 마시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시기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 쪽에서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만 내보냈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 방송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화학주를 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 현재보다는 향후, 그러니까 3분기나 4분기까지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측면이 나오면서 호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국제유가의 상승 때문에 화학주들 동반 상승하면서 LG화학의 주가도 바닥을 찍고 턴을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ESS, 2차전지 관련해서 상승을 했다는 점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이다.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한 게, 이제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저항권에 부딪히는 가격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화학주도 밀려준다면 매수에 임하는 전략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좋아 보인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아 보일 수도 있는 화학업종 가운데 투자할 만한 종목은 어디를 첫 손으로 꼽으십니까? 네, 그 중에서도 SKC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밀려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본다라고 결과적으로 좀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5월경에 37,000원부터 26,000원대까지 급락을 했고요.
다시 3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재차 29,000원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하방 경직이 현재 강하다는 것이겠죠.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저점을 높이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세가 위에 있을 것 같고요. 현재 6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일단 위로 121선의 저항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돌파는 힘들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해서 화학주는 기간 조정, 즉 장기 이평선들이 우하향하면서 아래로 깔리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평선들이 수렴이 돼줘야 완벽한 좀 모습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러준다면 21선의 위치에 있는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 부근에서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드코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들 손실을 나는 종목 없이 수익권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예스24는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긴 합니다만 한국전자인증과 파워로직스가 1%대 그리고 아프리카TV가 5% 넘었고요. RF세미는 13.1%의 굉장히 높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기택 과장의 RF세미가 13.1%로 수익을 확대하면서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오늘의 위너인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택 과장을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이 13.1%로 보다 높아졌습니다. 계속 수익이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큽니다. 아니면 이쯤에서 좀 정리해서 현금을 챙길런지에 대한 고민도 되고요. 어떻게 해볼까요? 예, 일단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하락폭이 있었던 그 하한가가 지난달 말 정도에 나왔는데요.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이 상당히 잘 버티다가 시장 하락과 동시에 매물 폭탄을 맞았는데 오늘 그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외국인은 매매를 했던 것을 보면 외국인이 매도를 했던 것을 기관이 다 받아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만회는 했다. 그리고 만회 폭이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지금부터 전 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61선을 회복하고 14,500원대에서부터 다시 N자형 상승 파동을 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까지 홀딩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는 일단 홀딩 전략을 구사하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종목은 서원인텍을 말씀하시네요. 네, 오늘 새로운 종목은 서원인텍입니다. 그동안 IT 부품주 소외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4 그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왔다. 그래서 6월달 내내 하락폭을 키웠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실적에 대한 가늠을 하면서 실적 눈맞추기를 해나가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 말 4,000원대에서부터 올해 중반 16,000원대까지 3배 이상 4배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이 12,000원대까지 11,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12,000원대까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적 우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우려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베트남의 동반 진출해 있는 회사들, 그리고 실적이 향후에 공장 증설에 따라서 실적이 나아질 그런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판은 깨끗해졌으니까 IT 부품주들 완전 버릴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캐파 증설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 연말까지는
지금서부터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홀딩 전략 유효하다 보여집니다. 일단 IT 매매하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비중을 많이 들어가진 못하겠고요. 비중 조절하시면서 일단 목표 주가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17,000원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1,000원, 매수가는 오늘 종가상 12,700원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12,700원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원인텍에 대해서 새로운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RF세미가 위너 종목이니만큼 서원인텍도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을 내주려 믿고 한번 투자를 해보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죠. 다음 주를 노려라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는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우리 증시는 좋다라 싶은 생각이 선뜻 잘 안 듭니다. 왜 이런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의 움직임의 향방 어떻게 점치고 계시는지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주택 지표도 그렇고 여러 지표들이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감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 지수도 2년 4개월에 지금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지표상으로 호전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 쪽으로도 이제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디커플링 장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지수 흐름상으로 보면은 1900선에서 지금 좀 반등을 해줄지 안 해줄지 이 선에서 지금 조금 움직임이 둔감한 모습인데, 지금 여전히 이제 외인들 이제 추이를 살펴보면은 이번 주에 조금 매수세를 나타내주나 했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00억 원 넘게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확실히 이제 포지션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지수도 여전히 좀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반등이 쉽지 않은 모습인데, 이 1900선에서 박스권 흐름은 여전히 다음 주에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매물대 다행인 거라고 이제 보면은 200일선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그동안 굉장히 금융 위기일 때 한 번씩 이렇게 200일선을 터치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그러한 흐름입니다. 대신에 200일선을 좀 지지해주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코스피 지수보다는 그 탄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한 530에서 550선까지 지금 좀 박스권 흐름을 여전히 좀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이제 수급도 좀 견조한 편이고, 지금 또 이제 그 기관에서도 조금씩 이제 매수세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보았을 때는 지금 이제 지수가 박스권 흐름에서 좀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커플링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걸 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다음 주도 이번 달 내내 좀 이어졌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1900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수급이 조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외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줘야 1900선이 좀 쉽게 돌파가 될 텐데, 다행인 것은 또 이제 그 연기금이 좀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월에 이제 지금 이제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 공시 의무가 완화, 기대감이 지금 좀 동반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연기금에서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하방으로 조금 하방 지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하지만 상승 쪽으로도 조금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금 어떻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지 조금 혼돈이 오는 장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중순에 있는 코스피 지수 보면은 저항선이 지금 조금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1800선에서 1900선까지 지금 좀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좀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해외 지수도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버냉키 의장도 지금 양적 완화를 좀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온 만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지만 지금 또 중국 증시가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트레이닝 정도로 조금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지금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 아래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 주 이제 살펴보시면은 자동차 업종들이 대거 이제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업종들이 전부 이제 실적 발표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 같이 좀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자동차 업종들은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았을 때 자동차 업종들 여전히 상승 유효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에도 좀 관심 갖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도 예정이 돼 있고 우리 증시나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일정들이 꽤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참의원 선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여전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살펴보시면은 242석 중에 이제 121석을 새로 뽑게 되는데 그 중에서 59석은 지금 이제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63석을 더 얻어야지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뭐 자민당이 지금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압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대신에 그 아베노믹스 관련해서 아베 정권의 그 지지도는 이렇게 지금 뭐 압승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지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일본의 이제 양적 완화나 이런 정책 기조들이 이어가지만 그런 기대감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일본 분위기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달러와 엔화 환율이 조금 좀 중요한 요소로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수출주들의 움직임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자민당의 승리가 상당 부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70% 가까이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한 55%까지 좀 떨어졌다고 보니까 이후에 경제 정책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데 약간의 좀 부담감으로 인한 완화 이런 것도 뭐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자민당과 공명당의 그 연립 정권이죠. 공명당은 특이하게도 이제 종교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정당이라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 싶습니다. 그 남묘 호랭개교라는 그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권이 함께 연립 정권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중국의 7월 HSBC 제조업 PMI 잠정치 발표 예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번에도 하락세를 이어갈까요? 지금 중국 금융시장 보시면은 이제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단기 금리도 급등을 하면서 지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들이 전부 좀 자금줄을 이제 땡기기가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기업들의 실적 우려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부양보다는 이제 좀 구조 개혁 쪽으로 가겠다는 이런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러한 좀 성장 기조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제조업 PMI 잠정치도 조금 하회하는 50을 하회하는 이런 실적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제 실적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2분기 GDP 발표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그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 1.5%에 비해서 좀 0.1% 오른 1.6%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좀 이러한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제 자금 집행이 좀 지연됐던 게 이제 2분기에 실리게 되면서 추경 효과가 가시화가 되는 이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처럼 좀 경기 둔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이어갈 것 같으나 이번 분기에는 조금 이제 지난 분기보다는 소폭 상회하는 이러한 성적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은 효성 또 GS 리테일 두 종목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효성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효성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스판덱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지금 주가도 좀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최대 종합 화성 업체입니다. 섬유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 자재나 화학, 중공업, 건설 쪽에도 지금 여러 사업군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스판덱스 사업이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저원가 물량 해소로 인해서 좀 이제 적자 기조에서 좀 흑자 기조로 다음 분기부터는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7월 3일에 지금 이제 조현준 사장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얼마 오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 아무래도 자기 회사가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21선 돌파하고 그 단기 이평선은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시고요. 매수 밴드를 잡아드리자고 하면 62,000원에서 현저히 구간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8,0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8,0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GS 리테일을 준비하셨는데요. GS 그룹에서 이제 리테일 같이 유통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 부분 좋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좀 시중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GS25나 GS 왓슨즈 그리고 GS 슈퍼마켓, 미스터 도넛 이런 이제 그 종합 이제 유통 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뭐 패밀리마트나 이러한 편의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GS25가 굉장히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지금 200 지수에 편입되고 나서도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박스권 흐름을 계속적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졌는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는 점 굉장히 좀 유효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좀 매수해 보셔도 상승 탄력 여전히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잡아드리자면 31,000원에서 현 구간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3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이 종목은 한번 유효 있게 보시고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효성에서 GS 리테일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점검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점검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진로봇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여전히 조금 답답한 흐름을 간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현 구간에서 이제 에너지 응집하면서 한번 또 그 매물대 돌파하는 흐름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제가 이 종목은 좀 중장기 종목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F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오늘도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목표가 부근까지도 갔다가 조금 이제 미끄러지는 모습인데 단기 이평선 5일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외인들도 매수 계속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투신에서도 오늘 많이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목표가 우선 5,000원을 잡아드렸으니까 목표가 부근까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대원제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매물대 이 부근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매물대 돌파해주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표가 13,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13,000원까지 홀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에 대한 AS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